투자 수천 말말말 주요 인사들의 말 속에 투자 전략 우리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인지 지금 시장의 하락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이슈인데 우선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일지 확인해 봅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2% 가깝게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FOMC 한 해의 마지막 FOMC 끝났는데 예상외로 매파적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나스닥 지수도 고꾸라진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말 속에서 어떤 포인트를 우리는 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보다는 매파적이다라는 거에 투자 심리에 찬물을 깨얹는 또 그런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저께 이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를 이제 25bp를 이제 인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 3.6% 떨어졌죠. 3.6% 떨어졌는데 금리 인하는 이제 통상 이제 그 주식과 이제 그 지수의 이제 호재인데 왜 25bp를 떨어뜨렸는데도 왜 이제 나스닥도 같이 3.6% 떨어졌냐라는 것을 봤을 때 그 결정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했지만 그다음에 내년, 뭐 올해는 지나갔으니까요. 내년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면서 페드가 이제 당초에는 원래는 이제 내년에 4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점도표나 여러 가지 분석 봤을 때. 근데 이번에 이제 어제 발표를 하면서 내년에 2번만 인하를 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인하가 없으니까 사실 그 인하가 없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나스닥이 이제 3.6% 급락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되게 밀렸고 사실 오늘까지도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의 어떤 요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기준금리는 내리기는 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3차례 내렸는데 문제는 조금 더 주목했었던 건 점도표. 그래서 내년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4번 인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보니까 2번밖에 인하 안 한다. 여기에 좀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결국 이제 이게 아마 파월이나 이제 페드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나는 그냥 단숨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차분하게 결정을 하면서 또 시간을 시장에 줬다라고 볼 수도 있고 결국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트럼프 당선자가 11월 3일 날 이제 미국 대선에서 이제 그 대선 치르고 그 다음 날이 그 대선에서 이제 당선자로 확정이 됐죠. 그러면 트럼프 당선자는 뭐 일기 때도 그렇고 뭐 계속 유세 기간에도 나는 이제 관세만큼 아름다운 단어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관세를 갖다가 이제 때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관세를 때린다는 것은 뭐 쉽죠. 관세를 때리면 어떤 일이 생기니까 관세를 때리면은 시장 가격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설탕이나 뭐 그 공산품을 살 때 그 관세만큼 그대로 이제 시장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이제 재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근간이 마련되니까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파월 의장이 사실 11월 3일 날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되고 나서 11월 7일인가 지난번에 FOMC가 7월에 있었는데 단 그 질문이 나왔죠. 그 질문이 나오니까 그때도 사실은 인하를 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그러나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충격을 받을까 봐 그 파월 의장을 비롯한 페드는 그때 인하를 했어요. 인하를 했는데 한 달 정도 이제 그 기간이 있었죠. 기간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트럼프 당선자가 실제로 관세를 갖다가 때릴 건지 뭐 다른 조치가 있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완충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정도 뒀는데 이게 사실은 그거와는 무관하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내년 1월 19일 날 또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임기 시작하면 관세를 때릴 것 같다. 뭐 지금 오늘 날 뉴스도 보면은 이제 임기하는 첫날부터 관세를 때릴 것 같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5bp를 일단 인하를 했지만 내년에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은 관세가 현실화될 것이고 현실화된다면 그럼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4번 인하 대신 2번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이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파월 의장이 트럼프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맥락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수는 급락했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4.58%까지 돌파하는 흐름들이 일단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또 약간 리스키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관계를 좀 밝혀주시죠. 왜 봐야 되는지 우리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트럼프 당선자의 이제 공약과 정책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면 시장 가격이 올라가고 또 하나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자 스스로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트럼프라는 이제 기업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아니, 법인세를 이렇게 높이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를 많이 올렸고 트럼프 당선 1기 때도 법인세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2기가 출범하니까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 법인세를 낮추겠죠. 그러면 관세를 통해서 얻어오는 이제 이득도 있지만은 법인세를 갖다 낮췄을 때 생기는 세수가 부족한 게 생깁니다. 그러면 미국이란 큰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세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뭐 다른 수가 없죠. 그러면 세수가 부족하면 결국은 세금을 갖다 올리든지 아니면 세금을 올리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대신 어떤 게 있냐면은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10년물 국채에 대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은 어저께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그 기자회견이 나온 직후에 이제 2번밖에 안 내리겠다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 야, 이게 현실이구나. 페드도 이제 관세와 법인세 세수 부족 이런 것들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51%로 뛰어 올랐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는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10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아까 가서 두 가지 정책을 펼칠 텐데 그때 결국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상관관계가 국채권이랑 주식은 상호관계가 서로 이제 역비례해요. 그러니까 국채가 좋아지면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국채가 안 좋아지고 이런 관계인데 국채가 좋아졌을 때 그 골드만삭스는 그때 이제 기준선 제정이 4.3%입니다. 10년물 국채가 4.3%가 넘으면은 주식시장에 손상을 가한다 그랬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4.518% 어제 기준이고 오늘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결국 트럼프 임기가 시작된다. 그걸 갖다가 이제 시장이 이제 선제적 반응을 하고 있고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너네 모두 다 준비해야 돼라고 어저께 이제 그 배를 울렸다. 파월 의장이 그 배를 울린 것을 국채금리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4.3보다 높으면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사실 당분간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전망으로는 아니야 1월 중순까지만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다시 좋아질 거야. 왜냐하면 워낙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요. 그런 어떤 시각이 서로 이제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국채금리가 높아졌을 때 야, 내가 국채금리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건 현 상황에서는 트럼프라는 새로운 어떤 변곡점이 생겼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높아져서 미국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에 안 좋다라는 걸 인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항상 장 시작하기 전에 10년물 국채금리는 꼭 한번 검색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관세는 올리면서 법인세는 내려야 되는데 세수는 부족하니까 국채 발행이 엄청 남발할 거고 금리가 오르는 그런 현상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환율이 절대 안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1,45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 마지노선인 1,500원선 위협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우리나라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환율이 되게 중요한데요. 환율은 사실은 이제 그 상대방 국가에 대한 상대적 비교죠. 상대방 국가라는 이제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이게 환율 아닙니까? 그런데 어저께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그 원달러 환율이 장 시작 전에 1,450원을 돌파했다가 이제 당국에서 이제 국민연금과 협조해가지고 그 시장을 갖다 조절을 하면서 1,450원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오늘 또 이제 그 강달러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 끝나면서 강달러가 이제 또 다시 재현되면서 그 우리나라 1,450원을 갖다 돌파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강달러가 재현된 이유는 역시 이제 같은 맥락의 상대적 이유인데 그 미국 시장은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해야지 강달러가 약세가 될 텐데 인하를 갖다가 적게 했다. 25pp를 했지만은 내년에 적게 하겠다. 뭐 심지어 오늘 어떤 일부 이렇게 기관에서는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미국 페드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금리라는 것은 또 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갖다 적게 내리고 내년에 거의 내리지 않을 거라고 여겨지면은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그 미국 GDP가 그 3분기 GDP가 최종적으로 이제 3.1%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데 영국 또 중요한 기축통화 파운드화가 있죠. 파운드화에 대해 영란은행은 우리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기조이고 그리고 어저께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BOJ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금리 인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 중요한 국가는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가 그런 기조에 인상을 안 했었고 그런 어떤 양적 완화의 기조가 있다 보니까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50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기조 계속 가면 어떻게 할 거냐? 1,500원이 사실은 우리가 가능성을 갖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1,500원이 되면 사실은 심각한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제 1,500원이 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거를 위해서 뭐 트럼프나 이제 미국의 협조를 구한다고 한들 뭐 거의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 봅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편으로 1,500원이 가지 않도록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500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심각한 경제적인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환율도 동시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재반 사항상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지금 탄핵 전국이잖아요.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환율은 이제 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갖다니까 사실은 파월 의장이 한 달 정도의 어떤 그 기간을 시차를 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누군가가 설득을 하거나 또 사실은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유세를 하면서 한 얘기랑 실제로 확정이 되면 그 다음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그 많은 그 주위에서 트럼프 당선자한테 야, 관세를 올리면 좋을 게 없어 라고 많은 조언을 했다고요. 근데 트럼프 당선자 확고하게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달이 지나면서 그것이 거의 굳어졌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제 25bp밖에 안 내리고 내년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1,500원을 갈 수 있을 것에 대한 부담과 불안이 생겼다. 그러면 당국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2.3은 그 계엄 사태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혼란을 겪었고 이것이 고스란히 외국인들과 투심을 갖다 약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을 갖다가 최대한 이제 그 질서를 빨리 잡는 것이 당국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럼 어떻게 질서를 잡아야 되냐? 이미 국회 소추는 끝났죠. 소추는 끝났으면 헌재에서 심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 나온 얘기는 심리가 6개월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당시로 이제 복귀를 해본다면 이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12월에 이제 소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에 이제 헌재에서 파면을 하고 언제 이제 그 대선이 치러졌습니까?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날 당시 이제 문재인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근데 이 기간이 헌재 심리가 길어진다면 만약 6개월 동안 된다면 사실상 그러면 내년 대선은 9월이나 10월에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경제는 악몽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잠을 갖다가 적게 자면서까지 시초를 아끼면서까지 심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이 일련의 일정들을 갖다 단축시킨 것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큰 어떤 역할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헌재 관계자들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탄핵 심리가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돼서 이 탄핵 전국이 빨리 수습돼서 시장 불안 요소도 잠재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금리 이런 발작 이런 거와 좀 연결돼 가지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환율이 높으면 수출 주도형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방어적 전략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수천 말말과 함께했고요. 조호진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